계속해서 이어서 나옵시다. 그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해서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고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물이 날로 두터워졌대. 엄청 친해졌던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들여버렸는지 물어봤대. 근데 허생은 대답했대요. 그것 좀 알기 쉽습니다. 자, 미축국 별표쳐놓으세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된다. 자, 미축국 별표쳐놔.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대목이 뭐냐면 그만큼 유통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도 충분히 살 수 있대.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대요.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만 만금이라는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면 얘들아 내모처럼 볼래?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이거를 이제 시험에서 또는 문제도 뭐라고 하냐면 매점매석이라고 해요. 매점매석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서 사재기 하는 거 그걸 매점매석이라고 해.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골에 있는 것은 골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대. 무태서 생산되는 그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을 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기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들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게 되는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못 볼 거다. 왜냐면 경제 구조가 가뜩이나 취약한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가 안 굴러갈까요? 아까도 나왔었잖아, 그치? 그대는 내가 처음에 돈을 꿔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렸습니까? 하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줬을 거다. 내 스스로 계산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란 거물을 벌어들이기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남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미술 꺼놓고 이것도 별 붙여놓으세요.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남들 어찌 알 수 있겠냐. 자,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에 하늘에 달렸다는 거잖아. 그래도 이런 거는 하늘에 달린 이런 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주냐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운명론적 세계관 또는 운명론적 가치관. 즉 운명은 하늘에 따라서 정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만금을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일 거다 하면서 하늘에 따르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냐.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었던 거지만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소리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 하니까 그럼 지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 당했던 지역 즉 병자호란을 씻어내려고 하니까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먹더라.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이렇게 어둠에 파묻혀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겠냐. 조율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구만. 평생 벼슬 없이 대산방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단계 유영호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한 능력이 있었구만. 바다 한 귀퉁이에서 일생을 배열을 했대.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이고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국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돈이라면 나라를 주무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신을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 돌아갔대요. 왜냐면 너무 아깝다 이거야. 변신 입장에서는 허생의 능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기만 뭔가 썩히기엔 아까운 인물. 그런데 계속 허생이 저렇게 말하니까 에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변신은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씨를 말하는 거니까 이완이죠. 이완은 당시 어영천 대장으로 있었는데 언제나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왕이나 일반 민가에 쓸만한 재주가 있어서 대사를 함께 도움할 인물이 있는가를 들은 적이 있었대. 변씨가 허생 이야기를 했더니 이완이 깜짝 놀라서 야 진짜 좀 신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냐? 그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니까 하니까 내가 걔랑 3년을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이인 특별한 사람일 거다. 너랑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반충의 이 대상은 얘들아 이거 미술과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시와 둘이 걸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이완은 혜성의 집으로 향할 때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동했다면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이죠. 내용 일치 불일치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혼자 갔다 오면 안 돼. 변씨가 둘이 걸어서야 여기까지 밑줄 쳐놓으라는 거예요. 허생의 집에 당도했는데 변씨는 이 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이유를 이야기했대. 근데 허생은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가운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즐겁게 마쳤대요. 외경은 잘겠지. 변씨는 양반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 세속적인 가치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보라고 그만 네가 가지고 술이나 가져가거라 이렇게 한 거야. 네, 서로 즐겁게 마셨다. 근데 변씨는 이 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대요. 왜? 속세적인 그런 양반들을 싫어했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대. 이완을 불러도 되겠다. 그래서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대요. 밑에 나와있지. 그 진짜 얘가 사람이 맞는지 같이 일할 사람이 될지 이완 대장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지. 근데 이 대장은 문들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신인지를 구하려는 뜻을 말하니까 허생이 손을 내저으면서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구나. 그래 넌 지금 무슨 벼슬을 하냐 라고 하니 어영청 대상이래요.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을 신하가 아니냐. 자 여기서부터 허생이 세 가지를 말할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돼요. 첫 번째 허생의 제안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응당 제하에 숨어있는 와룡 선생을 천간을 터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룡은 제갈공명의 호예요. 제갈공명의 별명이거든.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삼국지에 나왔던 인물인데 어떤 인물이었냐면 제갈공명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얘는 세상이 싫어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유비가 계속 찾아가가지고 끌고 온 인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숨어있는 우리 백성들 중에 능력이 뛰어난 이들 내가 너한테 추천해 줄 거니까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겠는가? 즉 임금한테 말해서 그 백성들을 제대로 데려올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써놔. 방금 얘가 말했던 대로 적극적인 인재 등용. 즉 나라가 지금 개판이니까 이 당시 조선의 시대상으로 따지자면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됐으니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통해서 나라를 뭔가 바꿔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러고 있어. 그리고 허생이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하니 그래도 물어보니까 두 번째 뭐라고 하냐.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기서 그 자손이 된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혼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하겠느냐.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 후손을 뭔가 좀 대접을 하라는 소리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명나라와 조선은 서로 친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명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니까 그 명나라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런 사람들을 좀 잘 대해주라는 거야. 즉 기득권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꿰차고 존먹고 있는 그 기득권들의 땅을 뺏어서 저 명나라 후손한테 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지. 근데 이 대상이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럼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기와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을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발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을 탈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시를 엿보고 한쪽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계층이 뭐냐면 청나라와의 교류예요. 청나라와의 교류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국벌론을 비판하는 건데 국벌론 비판이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실용적인 걸 추구한다고 했죠?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조선이 커다란 중국을 칠 수 있을까? 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겠지. 실용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 명나라가 멸망했다고 그 청나라를 막 그것도 임진왜란이 아니라 병자호란 때문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숙였잖아. 그러니까 막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어차피 북벌하려고 해봤자 북쪽을 정벌하려고 해봤자 청나라한테 존나 처맞을 거다. 이거는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나라랑 싸우는 것보다는 청나라와 교류를 맺어서 힘을 키우자라고 말하는 대목이야. 그런데 이것도 만약 명나라 황족이 우선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를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구하여 잘만 하면 대국의 세상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가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대장이 낙심하고 뻗다르죠.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성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랗게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허생이 막 미친듯이 웃으면서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옷이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자 이거 밑줄 쭉 끊어보세요. 입는 놈이란 모두 흰옷이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하게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자 이거는 밑줄 쭉 끊어보시고요. 별표 쳐놓으세요. 즉 이거는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야. 아니 결국 우리가 하는 것도 다른 오랑캐들이 하는 짓인데 별 다를 게 뭐냐. 괜히 저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번호기는 원한을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줬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자 이것도 밑줄 쭉 끊어서 별표 쳐놓읍시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대부라는 명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는 거지. 오랑캐 옷을 입든 약간 그렇게 하든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야.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 땀이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너에게 세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 오를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차서 찌르려고 하니까 이 대장은 갑자기 뒷문으로 뛰쳐나 도망나왔대. 자 얘들아 마지막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밑줄 걷고 별표 쳐봅시다. 자 이 작품이 지금 결론이 미완으로 끝났어요. 미완의 결론. 자 얘들아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자 미완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첫 번째 허생이 사라졌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모가 그런 여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준다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당연히 관심과 흥미를 독자로 하여금 끌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결국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조선에서 이거 세 개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허생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힘든다는 걸 표현했던 거야. 왜냐면 미완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 현실을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작품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 첫 번째 우리 그 앞에 갈래 시점 배경 제재 주제 이것 좀 볼게요. 갈래는 당연히 고전 소설 넘어가고요. 성격은 비판적이랑 풍자적이래. 비판과 풍자는 뭐야? 양반과 그 당시 지배층과 사대부 그리고 우리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지. 시점은 당연히 전지역 작가층 1인칭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배경은 시간적 효종 때, 공간은 아까 그게 빈섬이라던가 그다음에 묵적동이라던가 이런 거. 그다음에 제재는 허생이라는 선비의 비범한 진로와 기이하는 점. 기이가 뭐냐면 전기할 때 그 기이요. 뭔가 좀 이상한 거. 주제는 지배층의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새로운 삶의 각성과 실천 촉구는 이거지. 요거 생각. 그다음에 특징 1번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지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사회 쾌남 비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빈섬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학습활동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이 작품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1번은 좀 넘어가도록 하시고, 우리 목표학습 1번에 소설 속 인물의 성격과 사회성을 파악해보자가 나와 있는데, 허생의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허생의 아내 같은 경우는 아까 무슨 역할을 하면서 그 당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씨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대범하고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래 써라 대범하고. 그 다음에 도적대 같은 경우는 근데 도적대랑 이완대장 뭐 딱히 뭐 판단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완대장에 북벌과 부국강병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지배계층의 관점을 대변하는 이완대장에게 분노하는 것을 볼 때, 허생은 당대, 얘들아 이거 밑줄 거 배우셔라. 당대 지배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질타하는 비판적 지식인이자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 즉, 이 대장이 바로 비판의 대상이라는 거야. 아까 허생은 명분보다 실리를 좀 더 중시한다고 그랬지. 얘는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얘들아 이거 성질 볼 때 헷갈리면 안 돼. 사대구라는 명분보다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건 허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그래도 명분을 좀 더, 사대구로서의 명분을 좀 더 지켜야 한다는 이대상. 이거 좀 써놔. 그다음에 2번은 별표 적어놓을게요. 이건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야. 허생이 만금으로 과일과 말총을 사직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건 뭐였어? 첫 번째, 아까 내가 써놨잖아. 조선의 경제 규모가 매우 취약하고, 두 번째, 허례허식을 비판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굶주림에 허덕이는 수천의 도둑을 데리고 빈섬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야? 지배계층이 무능하 비판한다고 했잖아.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면서 지배층 비판한다고. 왜냐면 개인 한 명이 도적대를 없애고 들어갔으니까. 얘들아, 그리고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할 이용 후생의 정책. 자, 네모 적으세요. 이용 후생. 즉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고 백성들의 삶을 되게 좀 해석하게 만들어주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도적대에서 나타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완대장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으나 거절했다는 거. 그래 이거잖아. 적극적인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데 명분만 추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배계층이 국벌론을 주장했지만 그저 말 뿐이며 주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는 거. 이건 별표 적어놓으세요. 여기 나오는 당대 사회상 무조건 나올 거니까 외워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2번 자신의 관점에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허생전도 끝납니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그 다음으로 저 넘어오도록 할게.